저희들한테 주어진 시간이 1시간 반 정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아마 얘기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토론의 진행은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세 분의 대사께서 아까 그 구술 사료를 발표한 거에 대해 과연 제대로 전달한 건지 그 진위 여부에 대해서 좀 말씀하시고, 또 거기에 중요한 것들 중에 좀 빠뜨린 게 있다고 생각하면 이런 거는 좀 보완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두 분의 그 패널이 나와 계신데 정구정 선생님하고 황영식 선생님께서는 이제 이 세 분의 발표와 세 분 대사님들의 말씀을 들은 소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할 게 있으면 좀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일단 그 패널들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발표자 세 분께서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라고 할까,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한일 관계 50년의 궤적과 그 현재적 교훈,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만, 실질적인 것은 사실은 그와 같은 역사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교훈을 얻고 어떠한 지혜를 얻어 지금 당면하고 있는 현안, 그러니까 한일 관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데 사실은 더 초점을 두어야 마땅하기 때문에, 한 바퀴 그러한 토론이 끝난 후에는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신 그 식견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의 한일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어떠한 의견이라고 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자유롭게 논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그 세 분 대사께서는 오제이, 김태지, 공로명 이 순서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제이 대사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모두 발언이라고 그랬었어요. 한 5분간.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 이 좋은 기회를 주셔서 국립외교원 측에 감사드립니다. 뭐 박물관에 앉아 있어야 되는 사람을 이렇게 불러내 주셔가지고 저도 오랜만에 햇빛을 보게 돼서, 특히 여러분들 보니까 눈이 굉장히 부시는데요. 뭐 한 5분간 말씀드리라고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이원덕 교수님하고 제가 그 국립외교원에서 몇 년 전에 오랄 히스토리를 하면서 이원덕 교수님의 그 한일 관계 역사에 대한 해박한 그 지식과 연구 업적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 저도 아주 많은 감탄을 하고 또 감명을 받았습니다만, 오늘 또 저 구술 내용에 관해서 또 좋은 발표를 해주신 데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그 국교 정상화 금년이 50주년이 되어서 여러 기회에 나와달라고 그래서 얼굴을 내기도 하고 또 이 얘기도 하고 또 방청도 하고 합니다만, 가는 데마다 저는 마치 죄인이 어디 나가는 것 같은 죄인 된 기분으로 늘 나가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고, 오늘도 여기 나오면서 상당히 50년 전에 일을 되돌아보면서 아까 이원덕 교수님 발표를 계속 들으면서 뭐가 잘못한 게 많았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50년을 해고를 하는 이 시점에서 그 한일회담이 좀 잘못됐다 하는 말씀들은 하시는데, 그러나 왜 그때 국교 정상을 뭐 때문에 했느냐? 그때 그 정도 같으면 차라리 안 하고 그만둘 거지 왜 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은 하시는 분이 안 계세요. 그러니까 조금 부족했지만 국교 정상화 자체는 잘했다 하는 그 하나의 국민적 그 콘센서스가 있었지 않겠느냐. 그 당시에는 물론 반대도 하고, 최근에 김종필 총재께서 중앙일보에 연재를 많이 하셔가지고 옛날 얘기를 다시 회상을 하시겠습니다만, 반대 여론이 있었지만, 그러나
역시 국민의 컨센서스는 비록 마음에는 안 들지만 그래도 차선책으로서 국교 정상화를 하는 것이 옳았다 하는 그런 것이 국민의 컨센서스가 있었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그런 관점에서 말단의 교섭의 테이블의 말단에 참가했던 저는 개인적으로서도 큰 보람을 느낍니다. 근데 국교 정상화 65년에 한일회담을 타결했는데 외교적으로 여러 시각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것이 그것으로서 한일 관계가 역사가 완전히 바뀌어 가지고 새 출발을 하긴 했지만 제일 중요한 한일의 화해 이 화해가 완전히 완성이 된 게 아니라 그때부터 화해의 과정이 시작됐다. 그 프로세스가 시작됐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점까지 아직도 화해의 프로세스가 지난 50년간 계속되고 있고 이것이 언제 끝날는지 솔직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한 50년 더 걸릴는지 아니면 일본에 아주 큰 정치 지도자가 나서고 또 우리나라에도 큰 정치 지도자가 나서고 양국의 국민들이 새로운 이 차원에서 양국 관계를 보는 안목이 달라지고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화해의 과정을 완성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은 그 화해 과정에 있다. 그래서 비유를 저는 늘 합니다. 65년에 그 국교 정상화 또는 한일회담 타결의 의미가 뭐냐? 외과 수술에 저는 비교를 합니다. 큰 외과 수술을 하면 외과 수술을 받은 환자가 그 자리에서 완전히 병이 낫거나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일이 걸려가지고 그 병 후에 그 수술 후에 간호를 받고 가족의 그 보호를 받고 전지 요양도 하고 보약도 묻고 이 시일이 걸려가지고 때로는 부작용들이 나고 정심하면 수술을 또 다시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시일이 차차 지나면서 치유되는 거, 큰 수술이 낫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견지에서 우리가 65년의 외교적 타결을 우리 국민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과거사가 미흡했다, 소홀했다, 불충분했다. 또 오늘날 과거사 문제가 있는 것은 원인이 65년 때 제대로 안 해서 그렇다 하는 견해들이 많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해서 제 견해를 말씀드리면 우리 한일회담이 과거사를 만든 것도 아니고 과거사는 한일회담 이전부터 이 과거사가 있었던 것이고 그 회담 과정에서 과거사를 청산하려고 엄청난 노력을 했지만 결과는 65년에 기본조약에서 나타나거나 또는 다른 조약에서 나타난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문제를 한일회담이 과거사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또 과거사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 아니고 한일회담에서 과거사를 완전히 처리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는 어느 외교 교섭에서든지 100% 완전히 문제를 다 끝내지 않는 경우가 흔히 많습니다. 특히 복잡한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래 세대에 정상 남겨두는 겁니다. 일부러 남겨두는 건 아니지만 모든 문제를 완전히 다 해결할 때까지 끝내려고 그러면 끝자리 볼 수가 없고 솔직한 얘기로 만약에 우리가 과거사 문제를 완전히 끝장 보겠다고 65년에 그런 방침을 세웠더라면 50년 지난 오늘날까지도 한일 간에는 국교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면 아르메니아하고 터키에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은 아직도 국교가 없습니다. 100년 이상 되는 원한 관계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국교 없이 두 나라가 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65년에 미흡하지만 그런 결단을 내리고 그 남은 문제는 그 뒤에 이제 해결을 해 오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그 과거사 문제가 지난 50년간 그런 대로 잘 해오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직 문제가 되는 것은 그 군대 위안부 문제 이거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도 뭐 조만간 저는 해결이 되리라고 보는데 그 군대 위안부 문제는 한때 해결이 될 뻔했는데요. 93년에 고노다마를 계기로 한때 될 뻔했는데 그 뒤에 양국 정부의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적극적이지 못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관리를 조금 더 철저히 했더라면 일찌감치 완결이 됐을 텐데 그러지 못하는 바람에 그 우리나라 법원에 판결이 나오고 우리 정부가 뒤늦게 이 문제를 다시 외교 문제로 삼음으로써 지금 문제가 꼬이게 됐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른 분들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그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게 뭐 크게 걱정을 할 필요 없이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우리가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원만히 극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특히 그 역사 화해를 둘러싸고 화해라고 하는 것이 등산하는 것처럼 산에 올라가면 정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내려오는 길이 있듯이 여러 가지로 미완성의 완성이라고 할까 이런 걸 지향하는 그러니까 한일 협정이야말로 그 출발점이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은 저같이 그 역사학을 전공하는 사람한테 대단히 중요한 시사를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그 김태지 대사님 말씀해 주시죠. 김태지입니다. 아까 제가 구술한 내용을 우리 이제 옆에 진창구 소장께서 아주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제가 어협정 관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은 그 얘기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것은 제가 일본의 대사로 부임하고 있을 때 이제 그 어협정을 갖다 파기하는 일본이 파기하는 그런 사태가 이제 벌어져 가지고서 좀 뭐 제가 소환도 되고 이제 그런 이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결국 우리가 그 65년에 이제 국회정상화 때 체결한 어협정 그거는 그때 이제 국제해양법으로 봐서 이제 상당히 일본과 한국의 현실을 볼 때 일본이 상당히 유리한 방향으로 그것이 체결이 됐었습니다. 근데 그 후에 이제 상황이 많이 바뀌었죠. 국제적으로 이제 그 해양법도 달라지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의 조업 능력도 많이 이제 늘어나니까 그 전에는 우리 근해에서 일본 배만 잡던 것이 우리가 이제 일본 근해에 가서 잡는 사태가 나타나서 분위기가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아주 국장으로 있을 때입니다만은 79년에 이 북해도에서 이제 그런 이제 분쟁이 생겨가지고서 새로 이제 또 일본 측하고 이제 그래서 그래가지고서 80년에 그 65년 협정을 보완하는 성격의 이제 그런 또 이제 그 합의를 갖다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그것이 상당히 우리로 봐서는 이제 우리 어민들이 이거 상당히 괜찮다 하는 식으로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일본이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새로이 어업협정을 갖다 체결하자 하는 주장을 갖다가 많이 강하게 이렇게 우리한테 얘기를 해왔지만은 우리 그 준비도 좀 잘 안 돼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상당히 지연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참다 못해서 이제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어업협정을 갖다가 왜냐하면 그 파기하더라도 이제 그렇게 그걸 하다 보니까 이제
그제 김영삼 정부 때 문재인 정부 때의 얘기입니다만은 정부가 거의 끝나가고 그러니까 역시 그 새로운 이제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서 할 수밖에 없지 않냐. 근데 그 업협정을 폐기하더라도 1년 동안은 유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에 다시 교섭을 해가지고서 새로운 협정을 맺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일본이 파기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듭니다. 그러니까 다행히 이제 그 후에 이제 새로운 우리 이제 규대중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서 또 일본 측하고 협의해 가지고서 새로운 협정이 돼 가지고 지금은 이제 그것이 이제 양국 간에 이제 그런 나름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말씀드리고 이제 그다음 이제 무라야마 다마 뭐 관계 얘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그 무라야마 다마라는 것은 이제 요새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한일 관계가 별로 좋지 않은 그런 관계가 돼가지고서 이제 그 관계를 갖다가 다시 좀 이제 회복하게 좋게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이제 논의 가운데서 이제 무라야마 다마라는 것이 이제 이제 지금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회자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근데 그 무라야마 다마 이런 것은 이제 제가 마침 또 대사로 근무하고 있을 때 이제 그것이 된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무라야마 다마라는 것은 정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그렇게 일본에서 그렇게 쉽게 나올 수가 없는 그런 데 잘 나온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제 마침 여건도 좋았고 타이밍도 좋아서 그런 담화가 나온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지난번 뭐 여러분들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북해 정상화 때 우리가 이제 한일 간의 이제 협정을 갖다가 이제 맺어서 이제 국회 정상화를 갖다 하는데 있어서 그때 이제 우리 상황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주장을 갖다 다 관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에서도 매우 실용적인 그런 어프로치를 해가지고서 한일 국회 정상화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요새 이제 자꾸 실용 외교라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그때 국회 정상화를 갖다 위해서 우리가 한일 간의 협정을 많이 맺은 것이 결국은 우리 실용 외교를 한 극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 우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이제 우리 어디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안보 그리고 또 경제 이게 우리가 급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이건 정신적인 거죠. 요새는 원칙이라는 얘기인데 그때 당시 그러니까 결국은 그 점에 일본에 관한 그것은 이제 일본이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우리한테 사죄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은 그때 이건 도저히 말이죠. 이게 뭐 자꾸 이제 일본하고 독일하고 경우를 갖다가 비교하지만은 상당히 그건 차이가 있습니다. 학자들도 많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사실은 전쟁이 끝난 다음에 진 나라가 그렇게 잘못했다 사죄하는 것이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없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아주 각별한 경우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경우에 독일과 똑같은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독일하고 일본의 경우에는 전후의 이제 정치 구조라는 것이 판이합니다. 독일에서는 전부 이제 과거에 전쟁에 관여됐고 나치스에 관계된 사람들은 전부 전후에 이제 제거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과거의 전쟁을 천황을 위시해 가지고서 전쟁의 책임에 있는 사람들이 그대로 지배층으로 전후에도 남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자기네들 과거의 잘못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잘못했습니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제 상황하여서 우선 우리 이제 그건 이제 우리가 나중에 숙제로 남겨두고
국교 정상화를 하자 해가지고 무슨 실현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교 정상화가 된 다음에 우리에게 남은 숙제라는 것은 일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그 사죄를 받는 거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쭉 관심으로 갖다 삼아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끝난 다음에 끈질기게 그래도 일본 측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아까 그 이제 일본 측에서 처음 그 사과하는 얘기가 나온 공적으로 공직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공적인 인물이 그 사과 발언을 한 것이 아까 이제 그 우리 저 선생님 말씀하신 식으로 시나 회상이 한일 회담 끝나가지고서 이제 비로소 이제 한국을 갔다가 방문을 할 때 공항에서 한 말입니다. 그게 그 제가 기억하기에는 일본하고 한국 사이에 과거에 불행한 그런 과거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명함으로 생각한다, 반성한다 하는 얘기를 갖다가 한 것이 이제 그게 그때 그 이제 일본 사람들이 한 첫 그 사과 발언이었어요. 그 후에 별로 그것이 하나 이제 일본의 그 어느 정도 기간 동안은 그것이 하나의 패턴 같이 됐는데 그 후에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전두환 대통령 때 처음으로 국가원수가 방이라는 이제 그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일본에 방문했을 때 그때 이제 일본 천황이 이제 과거 그렇게 불행한 일이 있었던 거에 대해서 유감스럽다 하는 말을 갖다가 비로소 했습니다. 또 이제 그걸 받아가지고서 당시에 나카스토 수상이 또 한마디 조금 더 나간 듯한 이제 그런 말을 갖다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조금씩 이제 우리의 그 요구에 따라서 일본의 그 사과의 발언 정도가 조금씩 높아져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자민당 정권이 오래 집권하고 있던 자민당 정권 안에는 이제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지만은 상당히 그 소위 이제 국수주의적인 민족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꽤 강한 겁니다. 지금 이제 아베라는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갖다 가지고 있는데 그런 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그 상당히 이제 그 포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민당이 정권으로 계속해서 잡고 있다 것 같으면은 무라야마 같은 그런 것이 나올 가능성이 없었던 겁니다. 근데 자민당 정권이 이제 그게 그 86년인가 잠시 물러갔다가 잠시 이제 물러간 바로 그겁니다. 그 시기에 이제 상당히 그 동안의 이제 분위기로 또 그 집권한 사람들의 생각이 이건 우리가 아무래도 아시아 사람들한테 우리가 과거에 피해를 준 사람들한테 조금 사과하고 우리가 이제 잘못했다는 것을 갖다가 얘기하는 것이 옳다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을 갖다가 마침 전후 50년이라는 그런 이제 그 기념될 만한 해가 됐기 때문에 그걸 계기로 가지고서 뭔가 일본 정부의 그 입장을 갖다가 표명하는 것이 좋지 않냐 해가지고서 나온 것이 이제 마침 그 이제 자민당하고 사회당 간의 연립정권인데 아시다시피 이제 사회당이라는 것은 상당히 그 진보적이랄까 그 좌익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또 이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양심적인 그런 생각을 갖다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집권을 하게 되니까 이게 좀 이제 그 이런 담화를 갖다 발표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담화가 나온 겁니다. 그 담화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상당히 진솔하게 일본 측의 그 잘못을 갖다가 인정을 하고 우선 정책의 잘못을 인정하고 또 그런 정책을 갖다 잘못된 정책을 수행했기 때문에 아시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갖다 주었다. 그걸 준 거에 대해서는 정말 그 아주 우리가 반성해야 되고 또 사죄한다. 또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식의 얘기를 갖다가 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그 이제 무라야마 담화라는 것은 꽤 진솔한 일본의 사과로 그래서 우리도 그 담화를 갖다가 평가를 했습니다. 또 그에 앞서서 말이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고노 담화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위안부에 관련돼 있는 이제 그 담화인데 이것도 상당히 그 위안부에 관해서 아주 진솔한 내용의 사죄를 갖다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고노다마하고 이 무라야마 다마라는 것은 과거사에 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말하자면 과거사를 갖다 규정하는 바이블 같은 그런 그런 이 의미를 갖다 갖는 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일본하고 관계를 갖다가 다시 해가지고 좀 좋게 한다 할 것 같으면은 그 무라야마 다마, 고노다마라는 것이 베이스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니야. 지금 고노다마, 무라야마 다마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이게 우리하고 한일 간에만 그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한일 간의 그 여러 가지 분규로 말미암아서 또 세계에 알려져 가지고서 이제 그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그 관련돼 있는 국가들도 그 무라야마 다마, 고노다마가 이게 옳은 거다 하는 식으로 지금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이제 일본의 국수주의적 세력이랄까, 이런 이제 그 세력을 갖다 또 그 배경으로 한 그 아베 수상이 이거에 그동안 그 내용을 갖다가 폄훼하려고 애를 썼는데, 그 폄훼하려고 하고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국제적으로도 그 두 다마라는 것이 상당히 이제 일본의 과거사를 규정하는 그런 아주 바이블 같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아베 수상이라도 우선 말은 그 두 다마를 갖다가 우리도 계속해서 승계한다 하는 얘기를 갖다가 하죠. 그러니까 이 앞으로 우리가 수복을 할 때에는 그 다마를 갖다가 그대로 승계해서 그것이 일본의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그 사죄하는 그 표본이다. 네. 그런 식으로 그것을 갖다가 딱 못을 박아야 된다. 그래야 이제 그거를 갖다가 근거로 해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좀 사실 조금 더 무슨 다른 문제라도 좀 얘기하고 싶지만 좀 제가 너무 길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이제 네.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 그 한일 국교 정상화가 실용 외교의 극치이고 과거사 문제 같은 경우는 그 후에 처리해가는 과제로 남겨둔 부분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것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일본에 많은 요구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사죄와 반성의 담화도 나왔다고 하는 그런 것들도 새로운 시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공로명 대사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셔서 저는 이상통 한번 드리겠습니다. 나온 이상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원덕 교수께서 이제 우리가 65년에 타결한 그 한일 국교 정상화, 이것을 이제 65년 체제라고 말씀을 이제 하시면서 많이 하시는데, 이 65년 체제가 제일 비판받고 있는 게 말을 하자면 이 역사 인식에 있어서 우리가 올바르게 잡지를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이 문제가 계속 이렇게 끄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오제이 대사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저도 좀 한 가지만 추가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제1차 헌법, 우리 하다 헌법이 갈려서 지금 몇 차 헌법인지 전 기억을 못 하겠는데, 최소한도 제1차 헌법을 기초한 분은 유진호 박사신 건 여러분들 잘 아시고, 후에 그분께서 고대 총장도 오래 하시고 또 후에 정치도 하셨습니다만, 이 유진호 박사가 제1차 한일회담에 참여하신 기록을 중앙일보에다 남기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문 기사를 제가 여기 외교안보연구원 원장 할 적에 중앙일보에 허가를 맡아서 조그만 소책자로 간행을 했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보시면은요, 그 제1차 한일회담이 예비회담이 1951년 10월 20일 날 일본 스캡 그 메가더 사령부죠, 거기 회의실에서 열립니다. 그리고 스캡의 외교국장을 하는 시볼트라는 사람이 주재를 하고 이렇게 앉고 양쪽에 한국, 일본 대표가 앉아서 이제 첫
상견례를 하는데 그때 이제 이 갈 적에 이 박사가 직접 쓰신 이 개사를 양유찬 당시 수석 대표에게 주셨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양천 대표께서 그 연설문을 읽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이제 일제가 이제 잔혹한 일을 많이 해서 한국 국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았다 하는 얘기가 있고 마지막에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 화해를 하자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화해를 하자는 얘기는 물론 영어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Let us bury the hatchet. hatchet라는 건 왜 손도끼 도끼 있죠? 그 인디안 영화에 나오는 던지는 도끼. 그 전부를 뭐 묻는다는 거는 영어의 이디용으로 화해하자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Let us bury the hatchet 그랬더니 말이죠. 일본 그때 이제 수석 대표가 교체 수석 대표입니다. 지바 외무심의관이 무엇을 화해하겠다는 겁니까? What are the hatchets to bury?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게 1951년에 양국 한일 회담을 시작할 때 양국의 이 시각의 차이입니다. 거기서부터 14년이 걸려서 1965년 2월 이제 김태지 대사가 얘기하는 그 시인하 외무부 장관이 김포공항에 내려오면서 아까 모두의 최소면 원장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그 반성한다고 하는 말씀을 그게 한 것이 일본 정부의 요인이 공식적으로 발언한 유일한 사죄 시작입니다.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얘기한 무라야마 다마. 근데 무라야마 다마는 아까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사실은 일본이 1995년에 패전, 일본 사람들은 패전이라는 말 안 쓰죠. 종전 반세기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뭔가 역사를 총괄해야 할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이제 그 당시 일본 사회에 있어서 그 일본 주권을 상징하는 국회가 결의를 하자고 해가지고 결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프로세스를 시작해서 중의원에서는 하원인 중의원에서는 가결이 됐어요. 뭐라고 그때 중의원에서 가결을 했느냐면 세계 근대사에 있어서 수많은 식민지 지배와 침략 행위를 생각할 때 우리나라가 과거 행한 행위와 타국인 특히 아시아 제국민에게 안겨준 고통을 인식하고 깊은 반성의 뜻을 표한다. 이런 요지에 이 중요한 결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의원에 가서 결의가 됐어야 하는데 참의원은 자민당이 그때 강력했어요. 그래서 보수계 자민당 참의원이 많아서 참의원에서 가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무라야마 다마라는 것이 내각 총리 대신 다마로서 내각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나온 것이 무라야마 다마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김태지 대사가 길게 말씀 주셨습니다만 이 상당히 깁니다. 무라야마 다마 한번 인터넷에 들어가서 무라야마 다마 한번 보십시오. 명문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특히 반성한다는 부분에 와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일본은 멀지 않은 과거 한 시기에 국가 정책을 그르치고 전쟁의 길을 나아가 국민을 존망의 위기에 몰았다 하는 얘기부터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식민지 지배와 침략으로 많은 나라, 특히 아시아 제국에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주었다. 그래서 무라야마 다마에서는 식민지라고 하는 얘기를 하지만 죄송합니다. 한국이라고 지칭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한국을 지칭을 해가지고 한국 지배,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 깊은 이 사과를 죄송합니다. 이 얘기한 것이 2010년에 난 간나오토 총리 대신에 담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꼭 간나오토 담화를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그야말로 명문입니다. 이 교과서에 우리나라 교과서에다 실려서 참 이 뭐라 그럴까요? 국어 공부를 시켜도 좋을 정도로 그런 명문입니다. 그래서 한번 꼭 보시길 공부하기 쉽고 그러한 이 역사 인식의 문제는 아까 오재희 대사께서 잘 말씀하셨습니다만 역시 이건 글쎄 앞으로 한 50년 지나면 해결이 될까 하는 이렇게 계속 이것은 진행형의 문제인다는 것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위안부 문제가 지금 양국의 지금 역사 인식 문제와 관련해서 제일 큰 문제로 지금 남아 있고 이 허들이 넘기가 어려워서 박근혜 대통령이 현의 땅을 못 건너가지고 또 아베 총리를 초청하기도 어려운 상황인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십니다. 그런데 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노다마가 유명합니다만은 고노다마는 제가 주일 대사로 있을 때 고노다마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고노다마 나오기 전에 이 오제이 대사가 있을 때 나온 게 하나 있어요. 가토 관방장관 담화가 있습니다. 위안부에 관한 그 82년 가토 담화는 뭐가 특징인가 하면은 그 위안부에 관련해서 위안부를 모집을 하고 관리하고 수송을 하고 신분증을 주고 또 여러 가지 보건상의 위생 관리를 하고 하는 데 있어서 일본의 군과 정부가 관여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군이 개입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가토 담화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그때 바라던 것은 위안부들의 명예와 명예회복과 인간 존엄성의 회복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분들이 강제적으로 끌려갔다고 하는 사실은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그 점을 밝혀달라고 우리 정부가 얘기한 것이 다음 해에 발표된 고노담화입니다. 그래서 그 고노담화에서 총체적으로 강제가 있었다 하는 걸 인정을 해요. 일본 정부에 군에 총체적인 강제가 있었다는 게 그래서 우리 정부는 이 고노담화를 평가한다고 외무부 대변인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실질적으로 외교적으로는 이 문제는 끝난 것으로 크로즈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뭘 했느냐? 제가 김영삼 대통령께 말씀을 드려가지고 우리 정부가 이분들은 안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그때 김영삼 정부 때입니다만은 고노담화가 나온 후에 정부에서 그때 돈으로는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200만 원, 그 다음에 그분들에게 주택, 그 다음에 의료보험을 우리가 우리 돈으로 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일본이 이 아세아 평화 여성기금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200만 옌을 지급을 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마치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김영삼 정부 때까지 오면서 4,300만 원의 돈을 그 4,300만 원 가운데 3,200만 원의 기억이 3,200만 원입니다만 우리 정부 예산 나머지는 민간 자금으로 해서 돈을 지급을 했어요. 그런데 왜 지금 그렇게 끝났어야 할 문제가 되느냐 하면 이 정대협이라고 하는 여성단체 여러분 아시죠? 그 위안부 할머니들을 지원하던 이 단체가 문제가 크로즈 안 됐다 하고 어디까지 일본 정부가 사과를 하고 동시에 일본 정부의 돈으로 이 위안부 할머니를 보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질 않았어요. 그래서 아까 오 대사가 양국 정부가 좀 더 소홀하지 않고 좀 더 했더라면 헌재까지 이 문제가 가지 않았을 거다 하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위안부 할머니들을 지원하던 이 뭐라고 그러나요? 정대협이라고 그럴까요? 이 여성 단체들을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설득을 했더라면 이와 같은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막 가정법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이 문제 인식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기 싶은 거고. 아까 진철수 박사 축하 올립니다. 이 세종연구소 소장을 최근에
그난 신문이 난지 알았더니 신문 아직 안 났어요. 이 자리를 빌어서 축하를 올리고 진 박사께서 1965년 어업협정 때 우리가 독도 문제가 있어서 일본이 요구한 기국주의를 우리가 받았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지금 오대사, 김대사 저 셋은 이 한일회담 7차 회담 할 적에 이 김대사하고 저하고는 한일회담을 주관하는 동북아학과 출신이고 오대사는 그때 조약과장을 해서 이제 7차 회담에 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대사는 기본조약 담당. 그다음에 저는 평화선 및 어업 담당을 했어요. 근데 제 기억에는 우리가 기국주의를 받을 적에 독도 문제는 관계가 없습니다. 독도 문제가 제7차 한일회담에서 공식적으로 언급된 바는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조약이 서명을 한다고 해서 6월 22일 1965년 6월 22일 총리 관저에 우리가 다 갔는데 시간이 됐는데도 서명이 안 돼. 이게 뭐야?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마지막 순간에 일본 사람들이 분쟁 해결에 관한 교황 공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다 독도를 포함한 분쟁은 이 공문인 절차에서 해결한다고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사정을 이제 다 오대사께서 설명을 좀 직접 하셔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 조약문 가지고 저 총리 관저까지 아마 제가 간 걸로 아는데 그래서 그렇게 당신들 이거 넣으려면 우린 간다고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결국은 사도 총리가 붓글씨를 푹 붓고서 독도라는 걸 그거 한 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기국주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를 기록을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바로 이렇게 구술 내용에 잘못된 게 있으면 반론하라고 시간을 드렸다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소중하신 두 분 그 패널이 또 나오고 계신데요. 정구정 선생님하고 황영희 선생님께서는 그 발표자 세 분하고 이 대사 세 분들의 말씀을 듣고 느낀 소감 그리고 질문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좀 역시 한 5분 정도 안에 말씀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정구정 선생님. 알겠습니다. 오늘 국립외교원 외교사 연구센터에서 마련하신 한일관계 50년의 궤적을 되돌아보면서 오늘의 과제를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대단히 중요한 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역대 그 한일 관계에서 가장 그 중요하고 어려웠던 시대를 외교일선에서 겪어오신 세 분의 주일 한국 대사님들을 모시고 물론 그 세 분 전부 외교부에 재직하셨을 때부터 이 한일 관계를 담당하셨겠습니다만은 아주 생생한 그 오랄 스토리도 저희들 자료에서 봤습니다만 생생한 말씀을 듣게 돼서 참 공부가 많이 됐습니다. 이 세 분이 그 관여하시던 뭐 오재희 대사 국무장관님께서는 그 한일 회담 국교 정상화 때부터 실무에서 관계를 하셨겠습니다만은 그런 그 한일 회담 또 교과서 문제 안보 경협 그리고 이제 90년대 들어서서는 이제 어업 협정 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은 한일 관계의 그 어려운 현안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시고 또 실질적으로 해결해서 갈등을 해소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해 오신 이 고난의 역사를 들어보면 오늘의 그 한일 관계 안정 뭐 지금 뭐 2, 3년간 갈등이 있다고 하지만 전체적인 안정을 이루는데 아주 크게 기여해 오신 그런 뭐 외교관으로서의 그 아주 자랑할 만한 그런 역할과 소명을 다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아주 이 대사님들의 그 과거 얘기를 들으면서 실감이 나는 것은
82년에 제가 동아일보 도쿄 특파원으로 가서 특파원으로 한 약 4년, 그리고 90년에 도쿄 지국장으로 와서 한 5년 있었습니다만은 그때 그 제가 보도하고 또 취재했던 그런 기억이 생생합니다. 제가 82년 1월에 부임했습니다만은 6월부터 교과서 문제가 발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약 2달간 거의 매일 2~3건씩 기사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저 특파원 초년생으로서는 아주 힘들고 어려운 때였습니다만은 덕분에 빨리 대박이 터졌던 거 아닌가. 대박이라고 그러니까 기사가 많은 데서 일하는 게 역시 신문 기자의 복이니까요. 그런데 그때 보면요, 이 교과서 문제하고 한일 안보 경합 문제하고 같이 동시에 전개가 되고 진전이 됐는데, 그 교과서 문제나 경합이나 그 신군부가 집권하면서부터 대일 관계를 새로이 하자, 새로운 그 대일 관계에 우리가 방향 설정을 하자 해서 그런 두 가지 큰 이슈를 한꺼번에 제기한 걸로, 그리고 또 그것을 다룬 것으로 저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때는 그래도 그 한국에 있어서 정부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국민도 그렇고 일체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하고 또 정당하게 주장할 것, 이런 명분도 있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두 가지다. 교과서 문제도 일본 정부가 책임을 가지고 수정한다는 약속을 받아내고 그것이 실현이 됐습니다. 그게 이제 다시 교과서 정책에 대해서는 오히려 지금 이제 퇴보 후퇴해가지고 원점으로 돌아간 느낌입니다만은, 안보 경협도 그때 해결이 돼가지고 처음엔 100억, 60억, 40억 하다가 나중에 ODA 18억 5천만 원인데, 그거 다 받기 전에 한국이 경제 발전이 되고 수출이 좋아지고 해가지고 졸업을 했습니다. ODA 다 받지 않고. 그러니까 한국의 그 상승하는 그런 국력의 신장과 한일 관계 화합과 타협에 의한 그런 결착 이런 것이 잘 맞아 들어가 가지고 한일 관계가 안정된 그런 80년대를 지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독립기념관이 왜 생겼습니까? 어떻게 해서 생겼습니까? 말하자면 일본이 이렇게 과거사를 왜곡하려고 하는 데 대해서 국민의 역사 인식을 다시 새롭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정부와 민간이 주도를 해서 국민 헌금으로 성금으로 만드는 것이 독립기념관입니다. 그래서 2세 교육에 활용하자 해서 그렇게 세웠는데, 다 준공하기도 전에 태워 먹어가지고 또 한 번 다시 졌습니다만은, 그러나 하여튼 그런 기계와 과거 역사에 관한 하나의 교훈을 남기는 그런 업적이라고 할까요? 그런 일도 우리가 겪었습니다. 그리고 90년대 들어서 이제 냉전이 끝나고 나서의 한일 관계는 여러 가지 다양하고 또 복잡해졌습니다만은, 지금도 되돌이켜 보면 아쉬운 것은, 물론 이제 무라야마 다마, 고노다마, 무라야다마 일본으로부터 사죄도 받았습니다만은, 한국 국내에 있어서의 대일 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아쉬웠던 것은 점점 커지는 시민사회의 힘, 제3섹터 이것에 대한 컨트롤 내지는 컨트롤을 할 수도 없지만 대응을 잘못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오늘날 위안부 문제 해결에 있어서 정부가 끌려다니면서 마지못해서 어떻게 대안을 제시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잘 해소가 안 되는 그런 면이 있다는 점이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80년대 한일 관계를 할 때 정부나 민간이나 언론이나 학자들도 물론 그렇습니다만은 다 같이 이렇게 좀 공동으로 일체감을 갖고 대응하던 그런 사명감 같은 게 지금 이 사회에 없어진 것도 우리가 한일 관계 지금 대응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내적으로 현안을 인식하는 데 대한 컨센서스가 좀 부족하지 않은가. 부족하다는 것보다 이건 완전히 어떻게 분열이 돼가지고 지금 이제 한일 간에 이런 여러 가지 갈등과 대립도 있지만 국내적으로도 이 정상회담을 해야 된다, 안 한다, 왜만 한다 이래가지고
서로 자세가 다른 겁니다. 이렇게 스탠스가 달라가지고는 일본이 보면 참 웃기는 얘기죠. 그리고 그런 거 저 사람들이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국내적인 컨센서스 그리고 문제의식 또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 추스려서 새로이 다지는 수습하는 그런 계기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발상과 명분이 아무리 좋고 또 해결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리더십이 없으면 안 됩니다. 지도자가 혼자 토라져 가지고 외면하고 정책 드라이브 안 하면 밑에서 어떻게 움직입니까? 뭐 밑에서 물론 여러 가지 뭐 대안도 제시하고 하겠지만 아쉬운 거는 역시 그 외교 관계, 양국의 국가 간의 관계를 해소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의 리더십이 좀 아쉬운 때가 요새다 하는 생각입니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 뭐 디테일한 게 있습니다만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고 하나 오늘 이 주제 발표하시고 오럴 스토리 전해주신 내용 중에 하나 좀 의문이라 할까요? 제가 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거는 오재희 대사님께서 말씀하신 이 구술 기록 이현덕 교수님께서 부연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어젯밤에 제가 그 자료를 다 봤습니다. 역시 동남아 일본과의 그 국교 정상화 때의 공동 성명이라 할까요? 거기에 동남아 식민지국의 예를 들어 가지고 일본과의 화해에 있어서 화해 프로세스에 있어서 사전화 반성이 없었다. 그거를 말하자면 결과적으로는 원용해서 한일 국교 정상화의 이 협정 내지는 담화에도 공동성명에도 과거사 반성 내지는 뭐 이런 것이 들어가지 않은 걸로 제가 해석을 하는데 한일 과거사의 그 특수성에 비추어서 그런 건 조금 우리가 인식을 좀 달리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오재희 대사님도 좋고 우리 이현덕 교수님도 좋고 한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주 요령 있게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몇 분의 대사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요. 오늘날의 그 한일 관계의 현안이라고 할까 이런 거 가지고 이 갈등이 어떻게 보면은 그 역사 문제 등을 관리하는데 좀 미숙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러한 아쉬움이라고 할까 이런 거는 참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건 나중에 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황영식 논설실장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많이 기다렸습니다. 근데 정부정 스님께서 뭐 언론계 선배시기도 하고 그런데 미리 다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아서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도 도쿄에서 한 6년 있었는데 주로 김태지 대사님, 김석기 대사님, 그 다음에 최상용 대사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라야마 담화, 그 다음에 그 자민 사회 연립 정부가 하시모토 정권으로 바뀌고 그 정권이 다시 오부치 정권으로 바뀌고 하는 과정을 쭉 지켜봤었습니다. 그리고 어업협정이 파기되고 새로운 어업협정이 체결되는 과정도 지켜보고 제가 지금 우연히 지금 들고 있는데 이게 돌아가신 오부치 총리가 아마 주었던 볼펜 같습니다. 그 세 분의 우선 그 구술사에 관련된 연구자들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대개 외교는 결과만 보고 주로 판단을 하고 하는데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했던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애를 쓰고 계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면에서 오 대사님, 그 다음에 공장관님, 김 대사님한테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굉장히 세 분 다 운이 좋으셨던 생각을 합니다. 우선 첫째는 65년 당시도 그렇고 80년대 초반 그 안보 경협 시절에도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YSDJ 정권 교체기에 일어났던 어업협정 파기 및
그 개정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굉장히 그 강력한 리더십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뭐 물론 기술적인 어려움이나 이런 건 여전히 존재했지만 기본적으로 굉장히 편한 입장에서 하실 수가 있다. 그렇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청와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고 그 의지에 대해서 뭐 시민단체, 사회적 반대, 여론, 시위, 데모 많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어떤 그 방향을 좌우하지 못할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뭐 87년 민주화 이후에 아전에도 지적됐습니다만 시민단체들 힘이 많이 커지고 민주화 이후에 비로소 한국 외교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 그 교과서적인 외교는 내치의 연장이다 하는 그 교과서적인 원론 상황을 드러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그 민주화라는 것이 최근에 뭐이 프란시스 후쿠야마 같은 사람들이 지적하기 시작합니다만은 민주화가 발달된 단계가 최근에는 비토크라시 단계 이런 거 아니냐, 즉 반발 세력, 비토 세력들의 지배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민주사회에서 의사결정이나 이런 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하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지금 한국이 처한 상황이 거의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그래서 전에 과거에 뭐 세지마 류조 같은 사람들이 활동했듯이 어떤 비공식 채널의 역할이 지금도 여전히 기대할 수 있느냐 하는데 아마 현 상황에서 저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한국 자체의 의사결정 구조 자체가 엄청나게 바뀌어서 그렇게 핵심적인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단계에 있지 않다는 생각 때문에 좀 어렵지 않은 생각을 합니다. 이와 함께 한국의 언론 상황에 대해서 결국은 외교가 이제는 어떤 지도자의 리더십보다는 여론에 굉장히 많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언론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져 있습니다. 지금 저는 사실 뭐 보수적이라서 그런지 모릅니다. 적어도 이 정치 경제적으로 보수적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언론 상황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수적인 그 사람인데 처음에 인터넷이 나오고서 인터넷 언론 뜨고 그다음에 SNS, 트위터 뭐 이런 것들이 성행하기 시작할 때 많은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최근에 종편까지 나서서 이제는 어떤 심각한 뉴스도 심각하게 다루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흥미 위주고 작은 부분이 강조되고 그런 상황이 지배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유흥 미디어들이 과거의 기존 전통 미디어들까지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YTN 같은 매체가 굉장히 그 아주 객관적인 보도를 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종편하고 거의 같아져 있습니다. 지금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 보려고 했습니다. 안 보려고 애를 쓰는데 주변에서 그런 걸 보고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어쩔 수가 없이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죠. 그 언론상에 단적으로 드러낸 예가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아베가 미국에 가가지고서 가기 직전에 물론 타결이 됐지만 가가지고서 이제 밀 그 안보 조약의 가이드라인 신지침을 이제 새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거기 나오자마자 바로 우리나라에서는 독도에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정상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발상인데 뭐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와서 처음 첫날은 끔찍할 정도로 보도가 됐습니다. 독도 사태, 유사 사태 발생 시 미국이 일본을 편들 수도 이런 기사까지 나왔었어요. 그래서 저희 신문에도 그런 게 나와서 그 다음날 제가 바로 뭐 그런 내용은 아니었습니다만은 독도 문제에 미칠 영향이 관심이 있다고 그래서 그 좀 자세히 다시 한번 살펴보라고 얘기해서 굉장히 중립적인 제목으로 유지해서 갑니다. 독도
에서 만약에 어떤 군사 충돌이 발생할 경우에 제도적으로는 미국이 어쨌든 중간자적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 부분은 사실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죠. 독도는 지금도 그런 상황하에 있고, 만약에 미국이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당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줬거나 할 수 있었다면은 지금까지 독도 문제가 뭐 저렇게 남아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아, 이것이 참 앞으로 어렵겠구나, 외교가 점점 어렵겠구나. 유네스코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네스코 부분에 그 공장의 그 뭐 전체가 아니죠. 일본의 어떤 자본주의화 성공, 뭐 전쟁 전에 일본이 세계 7대 자본주의국에 속해 있을 정도로 자본주의적 발전을 일찍이 달성한 나라인데, 그 근대화 유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부의 한국의 징용자들이 가서 뭐 노동 착취를 당하고 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부분은 근데 그것 때문에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하자는 건 아니잖아요. 전혀 다른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외교적 노력은 저는 만약에 그게 필요하다면은 자료에 설명에 병기하는 정도, 그것이 가장 타당한 수준이 되지 않았을까 했는데 장관께서 직접 이 부분을 뒤늦게 저지하겠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불가능한 목표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왜 그랬을까? 뭐 하도 옆에서들 기자들이 난리를 쳐서 아마 그렇게 발언을 하신 것 같은데, 어떤 경우가 있든 간에 외교관은 특히 현직에서는 말을 안 하는 게 제일 좋다. 최대한 말을 안 하는 게 제일 좋고, 말을 하게 되면은 대단히 중립적인 얘기를 해서 양쪽으로 해석 가능한 수준으로 해주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사실은 제가 언론 종사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세 분의 구술사를 통해서 지금 현재 남아 있는 뭐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이 65년 기본조약 체결 당시에 서 비롯된 65년 기본조약이 뭐 모든 문제의 원점인데, 그 원점이 어떤 면에서 거의 불가피했다 하는 부분을 확인을 합니다. 사실은 우리 외교가 그동안에 특히 대일 외교는 실용 외교 노선을 쭉 걸어왔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들은 여전히 어떤 도덕주의적 가치관 또는 이데올로기적 편향, 이런 부분에 얽매여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조정할 수 있을까? 그런데 과거에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언젠가 학자들, 언론인들이 계속 꾸준히 노력하면은 좀 나아지지 않겠느냐, 그 격차를 메울 수 있지 않겠느냐 했는데 오히려 점점 격차가 더 벌어지는 듯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상당히 그 시일이 걸리지 않겠느냐. 그러고서 앞으로 50년 과정은 아마 결국은 우리가 일본이 지금 보통 국가화 한다고 그러는데, 그거를 우리는 늘 일본과는 특수한 관계를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냥 일반적인 두 나라 사이의 인터내셔널한 보통 관계로 가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로 수용할 수 있느냐구나, 용납할 수 있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황 선생님께서도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언론 상황에 대해서도 반성을 겸해서 말씀하시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애교에 대해서도 따끔한 충고를 하셨습니다. 플로어에 계신 분들께서도 좀 발언할 기회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아까 발제를 하신 세 분들한테 지금 또 역으로 질문 나온 게 있으니까 말씀하신 거 하시고 싶은 게 있으면 한 1분 정도로 말씀을 해주시고 이 플로어에
의견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게 없으면 그대로 넘어가도 좋겠습니다. 우선 그 진 교수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없죠. 조 선생님 없고 이원덕 선생님 한 가지만 간단하게요. 아까 오제이 대사님의 고민 중에 하나, 우리 한일 기본조약에서 동남아하고의 비교해서 어떤 스턴스를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 저는 그 고민은 지금도 끝나지 않았다고 봅니다. 지금 그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역사적 관계를 소위 그 국제법에서 말하는 전승국 대 패전국의 관계로 규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말하자면 한국의 국민 정서고 국민의 명령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현실은 식민 지배 35년간의 문제고, 일본 외무성은 철저히 30년간의 지배가 불법이라고 하는 점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속에서 이 사제반성의 문제, 그리고 식민지 35년 공간 속에서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보상 배상의 문제를 어떻게 조약문에 또는 대일 외교 협상에서 담보해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우리가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동남아 그 4개국 그리고 동남아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샌프란시스 강화조약에서 전승국의 지위를 얻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14조 강화조약의 제14조에 입각해서 전후 처리를 진행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에 비해서 한국의 경우는 제4조국으로밖에는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소위 전후 처리의 그 카테고리가 재산 청구권이라고 하는 범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대일 외교의 한계, 우리가 갖게 되는 대외의 근본적인 한계였다고 보고, 지금도 이 35년 지배에 대한 소위 불법 합법 문제가 그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그런 구조적인 제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영원한 우리 대일 외교의 고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청중들께서 혹시 앞에 나와 계신 분들에게 질문할 게 있으면 한 분에게 1분 정도 시간을 주니까 한 3분 정도만 질문을 받겠습니다. 없으면 자, 소속하고 이름을 분명히 말하고 1분 정도 안에 요령 있게 질문해 주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잘 들었고, 저는 지금 단국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과를 전공하고 있는 허은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을 통해서 이제 얘기 드리고 성찰한 것들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은 게 있는데요. 특히 오늘 이렇게 이 자리를 빌어서 이렇게 당시 이제 한일 관계를 이끌어 주셨던 외교관님을 만나서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렇게 자세하게 들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 그동안 이제 대학생으로서 한일 관계 정상화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좀 억울하면서도 왜 그 당시에 왜 그렇게밖에 해줄 수 없으셨나, 왜 경제에만 집중해서 이렇게 외국 외교사의 문제를 이렇게 이끌었나, 좀 원망이라고도 할 수 있었죠. 그런 감정이 있었고, 또 대학교 내에서도 이제 한국과 중국 그리고 학생들 간에도 서로 알게 모르게 그 가슴 속에 있는 상처가 이제 인간관계에서도 나타나는 것을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우리 삶 속에서도 한일 관계가 정말 잘 이끌어가야 된다는 그 필요성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제가 나름대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한국 학생들이 한일 관계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나, 이제 해결책을 이제 오늘의 내용을 통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이번에 이제 한국 국방연구원에서 진행하는 논술 대회에서 이제 아베 총리의 생각 후 열도를 둘러싼 대중국 공세외교에 대해서 논문을 썼어요. 그 당시에 아베 총리가 현재로서 그 아베노믹스의 실패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 좀 군수 산업을 통해서 어떤 정치적 지지력을 얻고 싶어 한다는 어떤 논리를 제가 이끌어냈었어요. 그 당시 통해서 그럼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되고, 일본이 지금 처한 상황이 정말 좀 안타까우면서도 그게 국제 정세로 나타난다는 것에 안타까웠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러면서도 최근에 2014년에 아시아 안보 회의 연설에서 아베 총리가 이제 중국이랑 영토 갈등을 겪고 있는 나라들을 대상으로 해서 반중국 연대를 꾀한다는 그 연설 내용을 기사를 접했는데요. 그때 이제 그렇게 된다면 이제 한국이 선택해야 될 나라는 일본인지 아니면 중국인지, 그 상황이 정말 큰 난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미국의 마이클 스웨인이 제시한 그 한국의 중립화가 필요하다,
그 얘기에 저는 좀 집중을 했는데 예, 과거에 짧게 얘기했어요. 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제 서희 외교 담판에서 있었듯이 우리가 그 중립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제는 일본이 현재 처한 그 경제 위기의 그 타개를 한일의 어떤 새로운 경제 협력을 통해서 이끌어가고, 그래서 일본도 한국을 통해 도움을 얻음으로써 이제 자연스럽게 그 외교사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사과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제 대학생을 대표해서 말씀드립니다. 길어서 죄송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른 또 의견 있습니까? 자, 말씀하시죠. 간단하게요. 예, 국립외교원 김한권입니다. 짧게 여쭙고 싶은데요. 지금 오늘 안 나온 얘기 중에 일본의 정치와의 우경화 얘기가 있는데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냉전 시대 전후로 냉전이 끝나가는 시기로 해서는 일본의 자민당 보수 집단과 함께 일본 공산당, 일반 사회당이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이 정치의 균형을 잡아가면서 한국의 요구도 어찌 보면 좀 객관성 있게 받아들이거나 위안부 문제나 말씀하신 고노다마나 무라야마도 사실상의 그 사회당 내에서의 결정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영향력이 컸었는데요. 지금에 와서 보면은 그런 균형이 상당히 깨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일 관계에서 이런 일본 정치 내의 우경화 문제가 예전같이 균형을 잡아갈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다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른 또 질문 있습니까? 예, 마지막 우리 네, 한국외교협회 부회장을 있는 추기호입니다. 오늘 저 장관님하고 그 대사님들, 학자님들 말씀 잘 듣고 공부가 아주 많이 됐습니다. 그 황영식 논설실장이 말씀해주신 그 의사결정 그자가 복잡하게 돼서 상당히 그 실용주의를 쭉 하고 있었는데 잘 안 되고 있는 현상이다. 전적으로 동감하는데요. 제가 이걸 들으면서 외교안보연구원에서 이런 주옥 같은 시간을 갖는데, 지금 정부 내 일본을 이해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보지를 못한 것 같아요. 지금 외교안보 라인, 좁게는 외교부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모임을 외교부나 청와대에서 가졌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상상을 좀 했습니다. 너무 이해가 낮아서 실용주의 얘기만 가지고는 끝날 일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주 그 의미 있는 일인데, 여기 저 외교부 조직이니까 예. 인사명까지 포함해서 이게 정책에 임팩트가 있도록 좀 국립외교원에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리고 코멘트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우리 저 윤동일 원장님 그렇게 좀 해주세요. 청와대에서 다시 한번 이런 걸 하는. 자, 지금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그 질문도 나왔습니다만은 앞으로 한일 관계라고 할까? 현재 현안을 어떻게 해결하고 또 한일 관계를 개선하고 앞으로 한일 관계 50년을 어떻게 전망할까, 이런 것까지로 확정이 됐으니까 저희들한테 주어진 시간도 이제는 한 10여 분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신 말씀 꼭 있으면 발표자하고 대사님들 또는 코멘테이터께서 말씀해 주면 뭐 손을 들으시면 제가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프로에서 나온 질문에 대한 답변도 간단하게 곁들여도 좋겠습니다. 진창수 박사부터 하시죠. 저는 김한건 그 교수가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일본의 상황은 이제 우경화라는 것은 개념의 문제도 있지만 그걸 이제 좁혀서 말씀을 드리면 역사 인식에 있어서 한국과 타협의 가능성이 점차적으로 있느냐, 역사 인식은 점차적으로 줄어들 것이냐 라고 질문을 좀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역사 인식의 갭은 점차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그러면 여론도 지금의 우리가 바라는 방향보다 좀 더 악화될 가능성도 높고, 그리고 그것을 압력을 받는 정치가들도 이제는 여론으로부터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되겠다는 압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라는 것이 좀 한일 관계의 굉장히 비관적인 전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레임을 바꿔야 된다. 이제는 역사 인식을 전제로 한 한일 관계라는 것은
일단 무엇보다도 일본 자체가 그것을 용인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 미 의회 연설에서 보았듯이 역사 인식의 문제를 두고 한국이 계속적으로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문제를 제기하면 이게 국제사회도 한국의 인식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지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첫 번째, 일본의 변화를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일본 내의 역사에 대한 피로감이라는 것이 물론 뭐 한국도 있겠지만은 역사에 대한 피로감이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국제사회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바라본다면, 한국의 외교 전략을 바라본다면 좀 더 넓은 의미로 한일 관계를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역사 인식에 너무 고정적인 그런 그 인식이 갇혀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 자체도 일본을 바라보는 눈을 좀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른 또 말씀하신 정무정 선생님 아까 간단히 더 하겠습니다. 지난 4월에 저도 도쿄에 가서 책방도 보고 또 일본의 아는 사람들도 만나보고 했는데, 확실히 일본이 바뀌고 있다,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을 일본인 스스로가 인식을 하고 또 그런 방향을 아주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일반적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일본에 있을 때 산케이 신문을 봤는데, 산케이 신문의 편집위원 한 사람이 이런 글을 썼어요. 글에 나온 게 보니까 우리가 전후에 다데마이로, 말하자면 거칠애로 건성으로 살아오던 거 이걸 다 이제 접고 혼내로 본심으로 돌아가서 이제 얘기할 때가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산케이 신문이라는 게 우파 성향이 강한 그런 미디어이긴 하지만 일본 사회 일각의 그런 주의 주장 또 그런 사고 방식이 이렇게 표출이 되는 겁니다. 그거는 지금 아베 수상 재취임 이후에 일본의 여러 가지 변화에 바탕에 있는 그런 하나의 국민의식이랄까요, 그런 것을 이렇게 우리가 엿볼 수 있게 하는 건데요. 지금 이제 아베 수상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기에는 보수 회기다, 우경화다 이러지만 일본에서는 우리가 이때까지 전후에 억눌려 오고 또 억제되어 오고 이런 걸 다 이제 좀 떨어버리고 정정당당하게 우리도 할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다 하는 인식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베가 이 군대를 갖는 나라를 만들자 약간 보수경화적인 얘기를 해도 지지율이 50% 이상 계속 유지되고 있고, 아베 수상 취임 이래로 4차례의 선거에서 자민당이 압승을 했습니다. 총선거를 비롯해서 참여선거, 지방자치선거, 그리고 내년 참여선거에서도 과반수 이상을 확보할 것이다. 그리고 금년 가을 9월에 이제 자민당 총재 선거가 있습니다만 아베가 지금 대적할 만한 사람이 후보가 없으니까 당연히 당선되리라고 인정을 하고 있고, 그러면 3년 더 수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탈 지금 일본 정계에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2018년까지의 장기 집권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2020년에 도쿄올림픽까지 치르는 수상이 되지 않나, 그런 정권이 되지 않나. 그러면 10년간 아베 스타일의 정치가 전개된다는 걸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일본이 많이 바뀔 겁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일본, 지금 전후 레짐을 깨고 말하자면 탈피해서 새로운 일본을 만들자고 이제 아베 수상이 국회에서도 얘기를 하고, 그게 구체적인 하나의 행동 강령으로 해가지고 집단 안보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또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방향으로 지금 법제화를 서두르고 있고, 관련 안보법제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내년 하반기에서는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를 1단계 국민투표를 실시한다 하는 스케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확실하게 변하는 일본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역사 인식이 아까 진창수 소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역사 인식 하나의 발목이 잡혀서 그거 하나 때문에 다른 거 아무것도 대화를 안 한다는 거 이거 얼마나 말하자면 전략도 없고 외교적인 그런 센스도 없는 그런 대책인지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일깨우는 데는 뭐 미디어 역할도 중요하고 또 한일 관계 연구하시는 학자들 역할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일반 국민들도 좀 인식을 달리해가지고 변화하는 일본을 좀 제대로 일본 말로 말하자면 스나오니 마도무니 제대로 보고서 대응하는 그런 우리 인식 전환이 네.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가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래로 그 한일 관계가 안 좋아졌고 또 거기에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데 일본이 성의를 안 보이는 것도 사실이고 또 그래서 국내에서 이런 반일 감정이 생기는 거와 아주 상응해서 일본에서도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래로 한 번도 정상회담 응하지 않으니까 일본에서는 이제는 말하자면 한국을 처음에는 말하자면 한국 왜 이러나 하고선 의문도 하고 달래보기도 했는데 이제는 반응이 없으니까 한국을 무시하자. 그냥 옛날에 한국 배싱하다 이제 한국 패싱으로 그냥 아주 그냥 넘어가 버리자 하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일본의 식자들 내지는 정책 일반자들 사이에 있다는 거 이런 것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고 뭔가 우리가 고차원적인 그리고 사회 전반 일본 사회 전반에 퍼지고 있는 이런 혐한 감정, 헤이트 스피치 이런 거에 대한 대응도 좀 같이 생각해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거기엔 각 우리 사회 각 분야, 각 섹터에 있어서의 노력이 필요하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본에 대한 공통된 인식 또 공통된 전략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정부정 선생님 평소에 대단히 온화하신 분인데 오늘 말씀은 상당히 가시가 돋친 말씀을 우리들 새겨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도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우리 공 대사님 한 말씀 하세요. 말씀드려요? 아까 저쪽에서 질문이 계셨는데 진 박사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앞으로 상당 기간 일본의 소위 말하자면 균형 잡힌 이러한 정부가 들어서기는 어렵고 자민당 일세의 이제 정부가 계속될 거라고 지금 우리 정부정 선생님도 말씀이 계시는데 그렇게 보입니다. 사실 들여다보시면은 잠깐 전후에 민주당 정부가 잠깐 들어섰다가 그때도 민주당이죠, 그것도 전후도 민주당. 그러고 나서 83년에 호소카 정부가 들어서서 무레마 내각이 있을 때까지 그 다음에 그 후에 민주당이 승리해가지고 노다 정권 요 기간 빼놓고는 계속 자민당이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민당은 옛날에는 스펙트럼이 넓어서 상당히 좌측은 엑스 공산주의자도 우츠노미야 같은 사람도 있었지만은 지금 자민당은 중도 중에서 중도 우에 말이죠. 가까운 이런 이 사람들이 대부분이 있고 아베 수상의 대표되는 그런 생각들이죠. 그런데 저는 그것은 상당히 우리가 그것을 고치려고 생각하면 아마 담을 쌓고 지내야 할 겁니다. 그건 일본의 국학 사상에 근거 두고 있는 일본 보수 사상이 말이죠. 일본의 국학 사상은 뭔가 하면 황국 사상이거든요. 한국 사관에 존재하는 그 한국 사상인데 일본이 천황제가 있는 한은 말이죠. 그런 사상이 계속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작년에 클린턴 대통령이 와서 왜 한국 사람 자꾸만 과거만 생각하지 말고 미래도 보자고 하는 말씀을 하고 가셨는데 그걸 우리가 심각히 생각할 필요가 있고 우리가 역사에서는 배우지만 교훈을 얻어내야지만 이 역사
전문가 앞에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역사에 매몰되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우리 매몰되어 있어요, 완전히. 얼마나 매몰되어 있느냐? 우리나라 조중동이라고 하면은 대표적인 언론인데, 더군다나 뭐 보수 언론들을 대표하는 그 조중동 신문 하나가 말이죠. 작년 연말에 일본 정부의 소위 말하자면 천황 탄신일, 그게 이제 그 나라의 이 국경일 아닙니까? 내셔널 데이인데 그 국경일을 서울의 롯데호텔에서 했다고 그래가지고 신문 기사가 나왔어요. 어느 때인데 이 서울 한복판에서 천안 탄신일을 축하하느냐 그래가지고 신문 기자들이 와서 거기 오는 사람들 사진을 찍어가지고 말이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치가는 한 사람도 안 왔어요. 무서워서 못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21세기 말이죠. 그리고 지금 뭐 수출이 세계 7번, 8째고 GDP 크기로는 13번이고 14째고 그리고 그렇게 자랑하는 나라가 말이에요. 뭐 IT 산업에 있어서는 말이죠. 뭐 세계 지금 초인류를 거는 이런 나라에서 이런 행패가 일어나고 있으니 이게 어린애 장난이지. 이게 어른이 할 짓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역사인식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한국 사람이랑 긍지로 말이죠. 이 역사인식 문제 가지고 얘기하기 쉽지 않아요. 왜? 오직 못났으면 우리가 국권을 뺏겼어요.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일본 사람들은 명치유신을 왜 했느냐면요. 1840년에 아편 전쟁이 일어나니까 아이고 이 260사람이 260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다이묘들이 말이 일본을 쪼개서 통치하고 있다가는 이 서구에 맥히겠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위원이 쓴 해국 도지를 말이죠 들여다보고 일본 사람들이 말이죠 경각심을 높여가지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명치유신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시기에 말이죠 아편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소식이 우리나라에도 들어왔을 텐데 별로 없어요. 국사책 아무리 뒤져봐도 말이에요. 역사죠. 별로 그 위기의식이 우리나라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해국도지가 그렇게 그게 이 일본의 말이죠. 지식층을 이거 한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것이 읽혀졌다고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우리 국사 공부하는 친구들한테도 물어보니까 글쎄요, 실학하시는 양반들이 좀 보긴 봤는지 모르지만은 안동 김씨 본 사람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뺏긴 겁니까? 나라를 뺏긴 겁니다. 얼마나 창피합니까? 지금 우리 민비가 돌아가셨다고 지금 비분관계하죠? 민비 죽인 날 대원군이 그 경복궁 앞에 왔어요. 일본 낭인들이 짊어지고 와서 그런 역사를 생각하면 말이죠. 역사 문제 가지고 우리가 자성을 해야 합니다. 난 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역사이신 문제 좀 그만 우리 덮고 미래를 보고 말이죠. 그리고 대통령께서 이번에 남미 갔다 오셔가지고 좋은 말씀하셨대요. 역사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우리가 따질 건 따지지만은 일본하고 협력할 건 해야자 한다. 지금 북한이 뭔가 잠수하면서 유도탄을 쏘았다고 지금 야단들인데 말이죠. 우리 지소미아 그 군사 정보 교환하기 위한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을 다 서명하려고 하다 3시간 전에 중지시키고 말이야. 이게 창피한 얘기 아니에요? 네, 고맙습니다. 그러고 지금 악사라고 하는 협정이 있습니다. 뭔가 전시 군수물자 교환 협정이 우리 일본하고 하려고 하는데 악사가 제가 외무부 장관 할 때부터도 악사 하자 하는데 지금 못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 안보에 이익이 되는 것도 국민 여론이 무서워서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좀 더 실사구시의 정신으로 말이죠. 우리가 역사를 들여다봐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국사 선생님들이 좀 더 우리를 비판하는 자성하는 역사를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요. 요새 KBS가 징비록을 막 해서
그 얼마나 그 사실에 입각한 건지는 모릅니다만은 우리가 자성하는 예. 많은 기회가 되는 거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저 공대사님한테 시간을 더 줬다가는 제가 문매를 맞을까요? 이 자리에서 역사를 전공한 사람 저 혼자 부자가지고 6시가 지금 넘었는데 주최 측 어떻습니까? 조금 시간 더 가져도 됩니까? 오 대사님 그러면 간단하게 예, 한 말씀 하시죠. 우리 모처럼 공장관께서 역사 얘기를 하셨으니까 저는 뭐 조금 다른 각도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그만두자고 한다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그거 잘 알겠다고 해서 그만둘 수는 없는 거고 우리 공장관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 거냐 하는 걸 국민적인 하나의 컨센서스를 만들어 나가는데 그거는 언론이나 그 학계 이런 우리 리더들, 저 엘리트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봅니다. 결국 저는 늘 최근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만 우리가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그 과거사 문제가 걸림돌이다. 해서 이 과거사 문제를 해결해야 양국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다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많은 분들이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거꾸로 이걸 생각을 하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으로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역사 문제라든지 과거사 문제를 장기적으로 해결해 나가자. 영구히 해결 안 될지도 모릅니다만은 하여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과거사 문제를 다루어 나가자 하는 겁니다. 계절에 비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겨울이 다 가고 봄이 오는 게 아니고 봄이 오면서 겨울이 가는 겁니다. 예. 어제 기온하고 오늘 기온하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오늘 겨울 날씨까지는 안 가지만 굉장히 추워가지고 코트를 도로 입고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봄이 오면서 겨울이 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서서히 과거사 문제가 해결되어 나가는데 아까 모두 무라야마 다마, 간 나오토 다마 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50년간의 반성, 일본 측의 반성의 그 과정을 보게 되면 물론 우리 노력도 했습니다만 일본 스스로가 많이 자발적으로 그 식민지 통치에 관해서 반성의 그 농도라 그럴까요? 정도를 많이 진전시켜 온 겁니다. 그래서 그 간 나오토는 물론 그 민주당입니다만은 그 우리의 그 역사 인식에 거의 가깝게 다가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식민지 통치가 한민족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일본이 처음으로 인정을 했는데 예. 그 우리가 부탁한 게 아니고 자기들 스스로 그렇게 했다고 저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예. 하나 남은 것은 그 조약이 당초부터 무효다 하는 것만 일본이 인정하면 다 끝나는 건데 아직 그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만 그거는 먼 장래 우리가 양국 관계를 더 한층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어느 날 그렇게 인정을 하려니 모르겠는데 그럴 경우에 우리 자신도 마음의 준비를 가져야 됩니다. 예. 일본이 과거에 그 법적으로 식민지 그 조약이 합방 조약이 무효다 했을 때 그때 우리가 그러면 이제 배상을 하라 이렇게 나오면 이게 문제가 복잡해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우리가 배상 포기를 할 마음의 준비를 하거나 지금부터라도 일본이 그걸 인정하면 우리는 배상 요구는 안 한다 하는 정도까지 말을 해야 일본이 마음 놓고 그 불법을 시인하지 않겠느냐. 예. 오늘 처음으로 우리 언론이 아무도 안 계신다고 생각하고 예.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회자가 정리하는 것을 해서 마칠까요? 김 대사님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예, 간단하게 그러면 예. 아니 이제
공장관 오대사하고 같은 라인에 얘기하려는데 사실 그 역사 인식이란 것은 그 학자들한테 맡기는 게 옳죠. 그 학자들한테 맡기고 그 이제 역사 인식하고 거기에 연관되는 이제 실제 문제들이 이제 우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지금 저기 그걸 따지다 볼 것 같으면 사실 우리 그 저 역사 인식의 차에서 벌어진 문제라는 것은 결국 이제 우리 과거사하고 관련된 문제들인데 그걸 갖다가 자꾸 인식을 같이 어쩌고저쩌고 식으로 하다가는 이게 시간 이게 없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지금 한일 간의 관계가 지금 이제 상당히 이제 좋지 않은 관계가 있는데 저는 그 타이밍으로 봐서 지금 사람들이 말이죠. 그만 우리 조금 지쳤어요. 이제 이 한일 관계가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뭔가 이제 좀 좋게 회복을 갖다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식의 사람들의 기분들이 이렇게 좀 상당히 지금 많이 그렇게 퍼져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럴 것 같으면 이게 이제 마침 그 뭐 한일 국교 수교 50주년이라는 그런 해로 되고 그러니까 금년에 어떻게든 우리가 노력을 해가지고서 과거사의 문제를 갖다가 이제 그야말로 어떤 뭐 단도리를 해가지고서 뭔가 마무리를 좀 지어가지고서 이 실제 문제를 갖다가 조금 이제 해결하는 방향으로 만드는 이런 저 작업을 갖다가 지금 서두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관련해서 정재정 교수가 여기서 앉아 계십니다만 정재정 교수는 아시다시피 이 한일 간의 역사 공동 연구를 쭉 해오셨어요. 그런데 한일 역사 그 공동 연구를 제가 하도 한일 간의 역사 문제가 되니까 1995년인가 에이펙 오사카 에이펙 회의 때 무라야마 총리하고 김영삼 대통령께서 만나신 정상회담에서 역사 공동 연구를 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무라야마 총리가 좋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는 역사공동위원회 위원들이 구성이 되는데 일본이 구성이 안 돼요. 그래서 왜 구성이 안 되느냐 하고 제가 이제 물었더니 관계국장 얘기가 일본 외무성에서 사람이 없다는데요. 자기들 위촉을 하면 다들 일본 학자들이 사양을 한대. 왜 사양을 하느냐? 밤중에 전화가 와서 말이야. 일본 말로 이해가라서 우리 말로는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전화 협박하고 뭐 싫은 소리 하고 그러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작이 95년에 합의가 됐는데 제가 외무부를 떠난 후 97년에 아마 출발하셨죠. 그것이 3번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1차, 2차, 3차가 되고 공동 교과서도 만들자 뭐 이렇게 됐지만 그 공동 연구를 통한 이 트라이가 말이죠. 이 노력이 결국은 지금 효과를 못 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역시 이건 우리가 딴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역사 인식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역사 인식 문제 가지고 싸움을 하면은 그 싸움은 미래 영원히 싸움이 될 거고 그것이 한일 관계의 전부가 되어야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해답은 좀 젊은 여러분들께서 많이 좀 공부하셔가지고 이 문제를 해답을 좀 주셔야 할 거예요. 콘센서스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우리 세대에서는. 네, 고맙습니다. 지금 공장관님께서 마무리까지도 연결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저도 지난 한 3, 40년 동안 한일 간의 역사 문제에 종사해온 사정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사실은 이 한일의 역사 갈등과 역사 대화라고 하는 단행본을 냈습니다. 지난 해방 이후에 한일 간의 역사 문제를 둘러싸고 어떠한 갈등, 어떠한 타협, 어떠한 노력이 있었는가를 저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포지티브한 시각에서 이 책을 썼습니다. 성과도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아까 오 대사님 말씀하셨는데요. 한국과 일본 사이의 역사 인식 문제에서 상당 부분 일본 쪽이 한국 측에 접근해 온 게 사실입니다. 수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자세하게 써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이 속에서 우리들은 앞으로 역사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지혜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65년 단계에서는 불행한 시기가 있었다 정도 유감으로 생각한다 정도가 있었다가 95년에
무라야마 다마가 나왔고 특히 98년에 오부지 김대중 파트너십 선언에서는 한국을 지칭해가면서 일본이 주어가 돼가지고 한국을 식민지로 지배한 것에 대해서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끼친 것에 대해서 통절하게 반성하고 사과한다고 하는 얘기를 했고 김대중 대통령 평가를 하고 또 칸나우트 다마에서는 한국인의 의사에 반한 식민지 지배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1910년에 병합조약이라는 것, 소위 그것이 강제였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이론적으로 접근해왔던 사실들을 우리들이 너무나 어떻게 보면은 무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드러내가면서 평가를 하면은 일본 사람들에게 우리가 훨씬 더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제가 그 20세기의 한일 관계사라고 할까? 식민지 지배 그 자체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한일 관계가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단행본을 낸 적이 있습니다만은 다음 달에는 그 한일 협정, 한일 회담 그리고 그 후에 한일 관계에 관한 또 한 권의 책을 낼 생각입니다. 아까 공 장관님께서 역사학자들 상당히 꾸짖었는데 저는 저 나름대로 그런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좀 평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하고 일본에서요 한일 관계를 얘기할 때 상당히 많은 오해와 편견이라고 할까 왜곡된 정보가 넘쳐나고 있다고 하는 사람. 특히 그 1965년에 한일 협정 이후의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사실은 거의 다 몰라요 잘.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 사이에 역사 문제만 있었던 게 아니고 경제 안보, 인간의 왕래, 문화의 교류, 기타에 있어서 대단히 밀접하면서도 폭넓은 관계가 있었고 그런 것들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들었거든요. 오늘날에 또 일본의 번영을 가져왔고 저는 그런 것들을 이 종합적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제 책에는 그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썼습니다.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앞으로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전할까의 문제인데요. 제가 단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저도 그 대표 집필자인데 말이죠. 보통 한일 관계에서 근대사라고 했을 때는 1875년에 운양호 사건부터 시작합니다. 운양호 사건부터 해서 1945년 해방까지가 딱 70년이고 공교롭게도 45년부터 올해까지가 70년이에요. 똑같은 70년. 그러니까 근대사가 70년, 현대사가 70년인데 우리 교과서의 서술을 보면은 이 근대사는 150페이지 정도 쓰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 150페이지. 근데 현대사에서는 딱 3페이지 쓰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사 교과서. 그런데 3페이지의 내용이 뭐냐면 한 페이지는 한일 협정에 대한 얘기예요. 한일 협정인데 그것도 반대 데모 얘기예요. 한 페이지는 역사 교과서 왜곡 사건 얘기예요. 역사 인식을 둘러싸고 한국과 일본이 얼마만큼 싸웠는가. 다른 한 페이지는 독도 영유권 문제입니다. 독도 문제가 일본이 제가 대표 집필자인데요. 제 영역을 벗어나는 것은 그 교육부의 편수 지침이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는 지난 70년 짧게 보면 이제 국교 정상 50년도 하나의 역사입니다. 이제 그 역사를 우리가 얼마만큼 균형 잡힌 시각에서 정확한 그 팩트에 기초해서 서술하느냐 그리고 그거를 오늘의 관점에서 평가하느냐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한데 한국이나 일본이나 그게 부족합니다. 일본의 역사 교과서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일본은 우리보다 더 폭넓은 국제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기술은 더 적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의 한국과 일본의 일반 국민들이나 자라나는 세대들은 한일 관계 현대사에 대해서 거의 무지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 속에서 오해와 편견이 난무를 하니까 나는 지금의 한일 관계가 이렇게 악화된 배경에는 좀 더 근본적인 문제로서 그러한 역사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저는 역시 연구자 또는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일 관계에 대한 정확한 팩트 그리고 그 균형 잡힌 시각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 교육이 필요하고 현안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제가 오늘 그 세 분의 대사님들하고 또 평론하신 분들 말씀을 들으면서 느낀 것은 역시 역사 속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도 같이 있단 말이죠. 이제까지 우리가 성취해온 성과를 저는 나름대로 평가하고 그 속에서 부족한 것을 보완해 갈 수 있는 지혜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유에서 물을 다시 창조할 수 없잖아요, 한일 관계.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난 50년의 역사 속에 수많은 지혜가 숨어 있단 말이죠. 그런 지혜들을 빨리 끌어내 가지고 활용해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이거 역사학자들은 되게 문헌이라고 할까, 기록에 의존하기 쉬운데, 오늘 세 분 말씀을 들어보면서 기록에서 찾지 못했던 그 생생한 증언이라고 할까, 이런 곳에서 제 연구라고 할까, 이 저술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많이 얻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봐도 대단히 좋은 그와 같은 모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늦게까지 방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참가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